발표, 멋진 발표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제 그냥 뭐랄까요, 대화 나누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가 제 살아온 일종 고백론이라고 할까요, 뭐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할 건데요. 30분은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공화주의를 공부해 왔는지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논고 이렇게 스킬을 주셨으니까 이 로마서 논고를 갖다가 30분 동안 좀 좋은 문장들을 갖다가 같이 읽어보는 그런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논고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읽으면 이거 아마 제가 구두를 읽으면 이거 읽는 데만 해도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그리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이기 때문에 우리 사기 책 비슷해가지고 사기를 30분을 정리한다는 말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몇 개만 좀 이렇게 같이 30분 동안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화두는 이 단어 중심으로 계속 이 단어가 제 40년 동안에 전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40년 동안에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프로파트리아 모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특히 경제학자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쾌락과 효용을 갖다가 올리는 거는 인간들이 하는데, 인간은 대의를 위해서 죽을 때가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인간은 묘하게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현상이 정치에서, 통치에서 이 프로파트리아 모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국가라는 게 독재자와 싸우고 외적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는 한 그 나라는 나라로서 일단 존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죽을 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의는 뭐냐? 그 프로파트리아 모리의 그것이 무엇이냐를 저는 한 40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40년 내내 매일 왜 죽는가 사람. 그리고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저도 60 가까이 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는 나의 죽을 자를 짓는가 맨날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어쩌면은 정치학, 정치사상,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 책은 요 발음은 아까도 뭐 질문했지만은 비롤리가 쓴 나라 사랑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For Love of Country라고, 그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의 화두는 프로파트리아 모리. 프로는 for, 파트리아는 조국, 모리는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국 하면 지금 공화주의 운동하는 맨날 사람들이 공화주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건 저는 느낌이 건강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모른다는데 아파보면 압니다. 아프지 않은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이 뭐냐 묻는 것보다가 공화국이 아닌 놈들이 뭐하는 놈들이, 어떤 것들이 바로 공화국의 반대 말이냐라는 걸 갖다가 하나씩 짚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공화국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국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모두라는 단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 동료들 모두, 그리고 건강한 동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인연들이 한 4개 정도,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국가주의라고 많이 써왔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학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겠네, 국가주의에 의해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많이 맞았고, 예를 하나 들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디 고등학교 87학번이니까 86학번이 마지막 전두환 정권 말기인데 발악을 하려는데, 학교 들어오는데 갑자기 깃발을 향해, 국기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자꾸 들어오게 만든 등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죠. 그때만 교련 선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좀 하는 모범생이니까, 야 김동인, 네가 왜 너 뭐 국가 안 사랑하지 않냐고, 너 애국심 없냐고, 왜 국가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하고 경례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국가는 저렇게 천 조각이 아닙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말하는 거라고. 나는 그래서 저런 깃발한테 격려할 생각이 없고, 한다면은 존경 없는 교련 선생님께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90도 인사하고 나서 들어가다가 이 새끼를 나와라 맞았죠.
매일 맞았어요, 매일 정말. 그래서 또 오면은 또 인사 안 하면 야야 김동희 어떨 저렇게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서 국가주의 이놈들이 자꾸 뭘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나를 갖다 뭘 한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 저항감 굉장히 강하거든. 왜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꾸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왜 나를. 그래서 이제 그 국가주의는 그 동의라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역시 우리 이거 사실 전 몰랐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플라톤을 워낙 좋아하는데 플라톤이 민주주의가 나쁘단 말을 자꾸 하길래 아테네 이제 옛날 순수 민주주의죠.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근데 그때 플라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 체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민주화되고 나서 일부 이른바 좌파 민주주의자들 하는 꼴을 보니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플라톤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는가 하면 그 국가론에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저는 87년도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면은 평등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어른은 평등입니다. 평등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질서해지는데 어른은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고 아이는 어른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되면 여자는 남자처럼 행동할 것이고 남자는 여자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 게 뭐 있어? 이랬는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더 웃깁니다. 민주주의가 되면 사람은 개처럼 행동할 것이고 개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나중에 이러 살아가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었어. 이렇게까지 평등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민주주의의 문제를 갖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87년부터 계속 그 플라톤 이야기 보면서 예상대로 돼가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다스파의 지배가 결국은 1인 통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에어니스트 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정치 사상가인데 그 사람의 책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100명 있으면은 51명이 다스파가 돼가지고 49명을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51명이 딱 다스파를 점령하고 있으면은 다스파 내에서 찐 다스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6명 정도가 우리는 찐찐 다스파라고. 그 26명 중에서 또 찐 다스파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면 한 명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다스파의 지배는 자연스럽게 원맨 한 명의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서 예전에 찐박, 뭐박, 찐찐박 나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이재명 내도 아마 중간에 막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찐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다스파의 지배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차피 독대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민족주의. 이거는 제가 40년 동안 쌓았는데 아직도 이 민족주의만큼 강한 라이벌은 제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족주의는 강합니다. 정말 강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공부하는 게 공화주의가 무엇이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시간 많이 보냈던 건 민족주의가 도대체 뭐야. 우리의 적인 민족주의가 뭐냐는 걸 공부하는 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했던 내용도 한번 제가 잠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민족주의 일본 사례 한번 잠깐. 이건 비롤리가 이거는 비롤리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좀 유행시켰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비롤리라는 사람입니다. 옛날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는데 제가 워낙 이분을 좋아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한 학기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 책 번역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비롤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를 갖다가 공화주의 별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보면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해야지 잘 되는지 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 클럽도 마찬가지고 무슨 조직에 그게 어떤 쌈박한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군대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승산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을 해야지 룰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화목해지는지 이거는 지혜라 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빌럴리가 뭐라 하냐면은 수천 년 동안 좋은 정치 체제는 다 나름의 지혜들이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금씩 숨어 있는 그 지혜들 갖다 여러분들은 역사책을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지. 그렇다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키아벨리 아까 책 보여드렸지만은 이 마키아벨리 책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좋은 책 중에 하나는 한 권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책이 우리 좌파 옛날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책 몇 권을 갖다가 막스 해결 갖다가 숭배하는 버릇이 있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될 참고서 100권 중에 10,000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합니다. 근데 좋은 책인 건 맞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저는 신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신라가 그 한국을 통일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당나라에 들붙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주사파 이야기고 그 아무런 비루트, 덕도, 능력도 없이 신라가 합쳐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거라고 봐요. 신라는 뭔가 위대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는 석탈사라는 이사금이 있었습니다. 석탈에는 이 문장에 나오는 대로 바다 넘어 외국인 일본입니다. 동북방 일천리에 있는 다파나국에서 건너온 아이다. 그런데 박씨가 통치를 하다가 박해터세라고 밑에 네 번째 왕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박씨가 있겠죠. 근데 이 석탈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얘한테 물려줘야겠다 생각했대요. 석탈이는 일본 쪽에서 오는, 아니 외국에서 오네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한테 정권을 물려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라는 기울이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또 신라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영계 손목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버릇이 있는데 신라는 분산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김씨, 박씨, 뭐 석씨가 나눠 갖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뭔가면은 여왕이 세 번이나 나온 것도 신기해요. 여왕이 있다는 얘기는 군권을 안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정치하고 외교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왕한테 말 타고 나가지고 애들 10,000명 끌고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여왕이 진성여왕, 진덕여왕, 선덕여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권력이 분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 이건 저기 놀라운 건데 옛날에 통일할 때 외교라든지 이쪽을 담당했던 사람은 태종무열한 김춘추고 그 다음에 군권을 가지고 있던 게 김유신인데 김유신은 신라가 멸망시킨 금강가야의 증손자예요. 자기가 멸망시킨다면 단위 주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자기들이 멸망시킨 조선 왕조의 손자를 갖다가 군 총사령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위대했던 나라들을 뒤져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별거 없다. 공학 이런 거 별거 없고 나라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잘 단결시키는 그런 노하우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니까 우리는 책 한두 권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세 번째입니다. 자, 민족주의. 우리의 적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일본이 민족주의를 워낙 잘했고 두 번째는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이 경향들이 일본에서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주사파조차 주체 사상조차도 슈타이세이 시소 일본 쪽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그 있잖아요. 황장엽은 일본 추호대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철학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영어는 다 일본에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심지어 저쪽에서 오면은 옛날 김정일 같은 경우 자기를 자꾸 장군 부르는 것도 제 느낌은 저 장군은 그냥 제너럴이 아니고 저는 쇼군이야. 그건 쇼군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민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마 제가 최초로 얘기한지도 모르겠는데 민족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는 플라톤이 보통 우리 국가론이 유명한데 플라톤의 양대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국가론이고 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향연입니다. 향연 보시면은 뭐 술 마시고 놀고 여자 이야기하고 뭐 에로스 이야기 잔뜩해요. 이 향연인데 투톱이거든요. 플라톤 책 중에서 투톱이에요. 왜 그러냐? 향연에서 인간은 프로파트리아 모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뭐가 동기가 있다. 인간은 에로스와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는 철학 공부하니까 노골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섹스할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마귀도 그럴 거예요. 사마귀도 관계를 맺고 나서는 자기 자손을 먹여 살리겠다고 수컷이 암컷한테 자기 몸을 다 줘서 암컷이 먹어버리잖아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DNA가 저 여자 암컷한테 갔거든요. 그럼 제가 나는 불멸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불멸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불멸. 그 욕구가 나타나는 게 하나가 바로 남녀간의 성관계. 두 번째가 뭔가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얼굴 보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죽을 수 있다. 다 느꼈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는 그 경험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제 영원한 정막으로 나는 가버리겠지 생각하는데 얘는 아이를 보다 보면은 이제 죽을 수 있다.
바로 이 에로스라는 게 인간에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한 게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에로스라는 얘기를 갖다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두 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개체가 살겠다고 하는 식욕이라는 욕구. 이거 조금만 밥 안 먹이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군대 예컨대 3일만 군대 우리 대한민국 육군 충성스럽다고 하지만 3일만 군기만 하면 그때부터 벌써 총 들고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이 식욕은 강하거든요. 삼시세끼를 먹여야 됩니다. 안 먹이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리프로덕션, 자손을 남기겠다고 하는 또 엄청난 욕구가 있거든요. 청년 때는 더 강하겠죠. 근데 이 욕구를 갖다가 이 두 가지 욕구만 잘만 이 에너지 동력을 잘 활용하면은 이 가지고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의 성적 욕구를 갖다가 가지고 통치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미셸 푸코가 그 사람 통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세상을 통치하는데 마지막 통치론 쓴 게 바로 성의 역사 3부작입니다. 제국은 에로스를 활용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